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를 했냐면 이제 재무제표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를 이야기해보자 라는 게 이제 이번 장의 테마가 되겠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일단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표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시간, 연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몇 배가 됐고 혹은 몇 배로 줄었느냐 라는 것을 표현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재무제표 표준화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비율로 넘어왔는데 여러가지 이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재무 비율도 여러가지로 묶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류는 임의로 나눈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법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쓰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총 자산 순이익률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업이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기업이 돈을 잘 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되는 이 자산을 토대로 했을 때 얼마나 순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 자산분의 순이익률로 자산 1원당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발생시키느냐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이 지표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지표에서는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구성이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의 돈으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돈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와서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것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좀 부적합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자본 순이익률에서는 이 기업의 주주들의 돈, 이 기업의 주인들의 돈만을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순이익률을 발생을 시켰느냐라는 것을 계산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기업이 그 주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된 결과를 보면은 지금 똑같은 기업에 대한 예시인데, 이 기업의 자산은 3636이었고 순이익은 435였어요. 그래서 자산 순이익률 ROA를 계산을 해보면 11.96%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16.48%가 나와서 자산 순이익률보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산은 자기자본과 부채의 합이고,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도 양의 값, 부채의 값도 양의 값이고 자산의 값도 양의 값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산은 항상 자기자본보다 크죠. 그런데 똑같은 순이익을 가지고 자산으로 나눈 것과 똑같은 순이익을 가지고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을 비교하면 지금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자산이 쪽이 더 크니까 이 값이 당연히 이쪽에 있는 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 순이익률보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큰 것을 보고 기업이 성과가 좋아졌네 약간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자산 순이익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매출액 순이익률인데요. 지금 방금 나왔던 자산분의 순이익, 자산 순이익률이나 자기자본 순이익 요것은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이고 자산이나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했느냐라는 것을 측정한다라는 점에서는 두 개가 유사한 개념인데 이번 매출액 순이익률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 매출액 순이익률은 이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분모의 매출 그리고 분자의 순이익이 들어갑니다. 분자가 순이익인 것은 똑같지만 분모의 손익계산서 항목인 매출이 들어간다라는 점이 이제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항상 가장 아래에는 순이익이 있고 항상 가장 위에는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탑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이제 바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왜냐면 항상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출발해서 순이익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는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거니까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만큼을 총 벌었다. 근데 어찌어찌 계산을 해보니까 복잡한 계산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얼마가 남았다 라는 개념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중간 과정은 뭐냐면 이 기업의 비용들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총 벌어들인 돈은 일단 이거지만 거기서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나갔어.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최종적인 순이익은 얼마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을 비교하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결국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순이익률은 결국 언제 커지냐? 우리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적을 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순이익률은 수익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수익성에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활동성에 대한 지표를 살펴볼 건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식 표현인데 이제 영어로 하면은 utilizatio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잘 쓰고 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네, 여기에 활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는 이렇게 최소한 6개, 7개인가? 네, 7개의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약간 이렇게 별표를 달아놨죠. 여기서의 이 별표의 의미는 뭐냐? 제 수업에서는 최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교과서 교재를 살펴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도 요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요 별표가 없는 것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위에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평균 재고율 요것들을 볼 건데요. 먼저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이 총 자산 회전율은 자산이 회전한다 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다면 좀 생소하고 어색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산분의 매출로 나타냅니다. 자, 요게 그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편의점 주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편의점에 좀 그 어떻게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편의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본사에서 물건을 사와서 여기 이 편의점에 잘 차려놓고 그것을 다시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팔기 위해서 여기에 100만원 어치의 상품을 진열을 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이렇게 이번 달 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주 초에 월요일에 100만원 어치의 상품을 이제 들여놨어요. 근데 이번 주 끝날 때 확인을 해보니까 저의 매출이 딱 100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 이번 주 초에 월요일에 물건을 들여와서 100만원치를 사와서 딱 놨는데 그것을 일요일까지 모두 팔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번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100만원어치를 들여놨는데 200만원어치를 일요일까지 팔았다 라고 합시다. 내가 그 계산대에서 찍어 보니까 총 매출이 2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놓은 자산보다 매출이 2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한 번 들여놓고 끝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물건을 들여왔던 게 다 팔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을 넣어서 우리 본사에서 또 100만원치를 가지고 와서 다시 진열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뭐 금토일 해서 다시 또 주말 동안 팔려서 총 매출이 200만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까 100만원어치가 총 팔렸다라고 했을 때에 요 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0만원 분의 100만원이니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2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자산 회전율은 100만원어치의 자산을 가지고 200만원어치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왜 자산 회전율이라고 불리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0만원어치 자산을 가지고 100만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자산을 들여놓고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자산이 모두 정확하게 딱 팔렸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한 번 들어오고 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0만원어치의 자산을 들여놓고 200만원의 매출이 올렸다면 한 번 들어와서 팔리고 또 한 번 들어와서 팔려서 2배만큼 팔렸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산이 한 번 들어오고 나가고 한 번 들어오고 나가고 이 사이클이 2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회전율이 2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편의점이 사업을 잘하는 편의점이냐, 어떤 편의점 주인이 영리한 편의점 주인이냐, 편의점 주인의 나의 목적은 가능하면은 조금 주문을 넣어서 발주를 해서 최대한 본사에서 적게 돈을 들여서 물건을 진열한 다음에 그것을 다 모두 팔려서 재고가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사업을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00만원치를 사왔는데 그 중에 30-40만원을 안 팔려서 썩혀서 버렸다라고 하면 낭비잖아요. 이제 그게 적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들어오는 것은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산 회전율에서 분모가 되는 자산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분자가 되는 매출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자산 회전율이 크면 클수록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최대한 꼭 필요한 자산만, 즉 내가 꼭 필요한 물건만 사와서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 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이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활동성이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에셋 턴오버가 바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불필요한 게 없이 잘 활용을 해서 그거를 매출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예시를 들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이 편의점의 자산은 팔기 위한 물건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 편의점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은 이 팔려고 만든 상품은 재고자산으로만 분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편의점이 위치한 요 부동산, 요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우리가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자산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계산대나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진열대 같은 고정 자산들이 위치를 하겠죠. 따라서 실제 우리 회계적으로 보면은 실제 여러 가지 기타 자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자산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자산에만 집중을 맞췄을 때 그게 더 정확한 개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편 이 판매되는 요 매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제가 200만 원어치를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매출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이 편의점 장사를 하는 사람은 1,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그대로 팔지 않는다. 그러면은 손해를 보죠. 보통은 9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파는 거죠. 혹은 1,000원에 사왔으면은 1,100원, 1,2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매출은 재고자산보다 뻥튀기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익이 붙으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얼마만큼을 사와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팔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똑같은 개념, 이 물건을 사왔을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회계에서는 매출 원가라고 부르죠. 이 내가 내가 판매한 물건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원래 가격이 얼마였느냐 라고 측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분의 매출 원가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출 대신에 매출 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실에서는 그냥 재고자산분의 매출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늘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재무비율 자체는 법적으로 딱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 나름이다. 그냥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쓰기 나름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확인을 해 가시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평균 재고일인데, 이거는 이 회전율을 한번 뒤집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1년 단위로 계산이 되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2배다 라고 합시다. 어떤 기업에. 그러면 이 1년 동안 우리는 2번 회전을 했다. 그러니까 한 번 물건을 들여서 팔고 또 한 번 물건을 들여서 팔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재고자산 회전율 혹은 자산 회전율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우리가 물건을 한 번 사왔을 때 총 얼마의 기간 동안 우리 기업 안에 머무르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반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2번 회전했다라는 것은 한 번 물건을 들여오면 반년 동안 평균적으로 우리 기업 안에 있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5일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은 평균 며칠 동안 우리의 재고자산이 위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지표와는 다르게 작을수록 더 효율적인 그런 것이 됩니다. 언제 팔릴지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재고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낭비죠. 그래서 최대한 재고로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요 값은 작을수록 좋은 거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지표들인데 이 세 번째 유형은 안정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정성에서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부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기업은 항상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라고 하는 경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에 900만원을 빌려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라는 것에는 규모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1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돈을 얹어서 빌려서 1000만원으로 10배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돈을 벌기 쉬울 겁니다. 이제 이렇게 부채가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기업의 주주들의 자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부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 안정성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했을 때의 그 반대, 부작용, 이제 어려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900만원을 빌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90%의 자금을 빌려서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990만원을 빌리고 10만원만 내 돈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갚을 돈이니까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사업이 위험해진다,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라는 표현 자체에 약간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런 지표들을 그냥 영어에서는 그냥 레버리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제 지렛대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개강총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학생 자치 활동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성인들이니까 뭐 주점에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술을 마시러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병맥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병을 따야 되는데 뭐 내가 나는 상남자다 하면서 요거를 그렇게 입으로 까거나 막 손으로 그냥 부시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그 에듀케이티드 된 이 지성인은 현명하게 그 병따개를 이용을 하죠. 근데 병따개를 쓰면은 여기에 조금만 힘을 주어도 요 꽉 붙어있는 요 병을 쉽게 땅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렛대 원리라는 것은 내가 적은 힘만 가지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이 기업의 재무적인 면에 이제 적용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힘,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적더라도
큰 효과, 자산을 늘려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규모를 키워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부채에 얼마나 의존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이라는 면이 이 부채를 사용하는 거에 약간의 부정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하는 용어라면, 레버리지라는 표현은 이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동양의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그 검소하고 약간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이 경영학이 발전한, 경제학이 발전한 이 서양 국가들에서는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요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안정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지표는 이제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는 요 앞에 세 가지, 총 부채 비율, 자기자본 승수, 이자 보상 배수 혹은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총 부채 비율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개념을 바로 수식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총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몇 %나 부채에 의존하고 있느냐. 그래서 전체 이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인데, 그 모든 자금 중에서 몇 %가 남의 돈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총 부채 비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총 부채 비율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무조건 0과 100%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채가 아무리 작아도 음수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빌린 돈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빌린 돈이 있으면 있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0이 최저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빌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무언가를 합쳐서 내 자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상 자산이 부채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커봤자 1, 즉 10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상 요 총 부채 비율은 100% 사이에, 0과 100%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인 것을 강조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기업이 망해가고 있는 경우에는 요 값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처음에 최초에 아까 썼던 것처럼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산을 했고, 자산이 1000만 원이고 부채가 900,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다. 이제 이러면은 요 비율이 1000분의 900 해서 0.9, 즉 90%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계속 손해가 발생을 하면 그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이 몇 년 동안 마이너스로 나왔다라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은 적자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순이익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자기 자본의 값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순이익이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계속 늘어난다. 이제 그 개념을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들었었죠. 순이익이 많으면 이익 잉여금의 형태로 항상 자산이 자기 자본에 플러스 효과를 주게 된다. 근데 우리가 또 동시에 배운 것이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자기 자본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자본의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100으로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경우에도 자산과 부채와 자기 자본의 관계, 즉 재무상태표 항등식은 일치해야 되니까 900의 부채 빼기 10을 한 890이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 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 뭔가 침해를 받았다,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자본이 이만큼이나 쌓여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생한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기업이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완전히 자기 자본이 없어지는 완전 자본 잠식, 즉 이게 음수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0과 100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 승수는 조금 더 그 레버리지라는 표현에 집중을 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총 1000만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내가 100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은행에서 900만원을 빌렸다면 결국 나는 100만원만 가지고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 돈을 10배를 뻥튀기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개념을 나타낸 것이 바로 자기자본 승수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승수는 내가 어떤 한정된 자기자본을 가지고 몇 배의 자산을 운용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자본분의 자산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의 적은 자기자본을 최대한 뻥튀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 혹은 이자 보상 배수 비율, 교재 표현에 따르면 라는 것은 얼마냐? 지금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채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를 나타냈어요. 그렇지만 이자 보상 배수 비율은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빚을 잘 갚아야 되겠죠. 그 말은 평상시에 이자를 잘 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자 보상 배수 비율은 이 이자를 잘 갚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분모에 이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 EBIT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최대한 간단하게 손익계산서를 항목들을 적어보면 매출이 있고 빼기 매출 원가하고 빼기 기타 비용하고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EBIT,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고 그 말 그대로 이자와 법인세를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빼고 세전 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세금을 빼고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제 항상 기본적인 포맷은 요 순서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를 내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돈이 바로 EBI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돈과 우리가 내야 되는 이자를 비교했을 때 이게 크면 우리가 충분히 이자를 갚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반면에 이게 큰 게 아니라 이자 비용이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많은 돈을 이자로 내고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를 각각 분자와 분모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이 어떤 게 좋겠느냐?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보다 그 돈을 갚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 돈을 갚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요 값이 분자가 커야, 즉 1보다 커야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보다 크다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요 값이 1보다 작아지면 우리는
과도하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를 갚기에도 허덕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1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요거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상황을 살펴보자면 전체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을 평균을 내보면 이 이자 보상 배율 요 값이 보통 한 1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기업만 보면은 한 100배 정도가 평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대체로 그 빚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소기업에만 한정해서 다시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1에 많이 가까워집니다. 한 3, 4배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될수록 빚에 많이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 보상 배율이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많은 나라에서는 좀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나왔던 이 안정성에서 분류한 거랑 유사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돈을 잘 갚을 수 있느냐라는, 혹은 우리가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느냐, 부채에 의존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 나오는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단기, 그리고 방금 나왔던 안정성 지표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가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멋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잘 썼다가 월말이 되었을 때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5일에 월급을 받는데, 예를 들면은, 월급을 300만원 받는다 칩시다. 300만원 받는데, 지금 거기에 300만원 받으면, 이제 거기서, 신용카드 값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 전세 대출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통신사 비용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내고, 그 다음에 적금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5일, 어저께 공교롭게도 어제였는데, 돈이 들어오고, 바로 로그아웃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신용카드 사용을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합시다. 제가 원래 평균적으로 월급을 300만원 받지만, 그리고 평균적으로 신용카드를 한 달에 100만원만 쓴다라고 하면은 2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나머지 필요한데 생활비를 쓸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우연찮게 4월에 급작스럽게 돈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신용카드를 250만원 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신용카드 빚을 갚고 나면 평상시보다 돈이 적게 남아서 이 나머지 한 달 동안 굉장히 어려운 궁핍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1년 전체라는 개념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300 월급 중에 100을 신용카드로 쓰면은 3,600분의 1,200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연찮게 그것이 한 달에 집중이 되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무슨 러시앤캐시 이런 데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1년이나 그 이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 이자나 이 빚의 부담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기업도 우연찮게 하필 딱 몰리는 때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나가게 되는 돈이 많다면 어쨌든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평상시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 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현금 혹은 유동자산에 많이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유동비율입니다. 기업은 보통 1년 단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1년 안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을 유동부채, 1년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 부채 중에 전체 자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전체 자산 중에 전체 부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은 얼마고 그 1년 동안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냐, 유동자산은 얼마냐 라는 것을 계산해 놓은 비율이 요 유동비율입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순운전자본을 계산할 때 Net Working Capital이라는 순운전 자본을 계산을 할 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서 계산했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의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랑 똑같게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1보다 크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기업은 충분히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을 갚을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무 상태표를 이제 그려보면 이제 요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현금, 매출채권,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 고정자산,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현금은 돈이니까 유동자산의 개념에 아주 짝 잘 들어맞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채권은 우리가 뭐 한 달 안에 돈으로 받게 될 약속이니까 이것도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고자산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기업이 보통 언제 이런 유동성의 위기가 오냐면, 우리는 평상시에 사업을 잘 해서 물건을 잘 팔지만 하필 재수가 없게 이번 달에는 물건이 재수없게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달에도 물건이 안 팔렸다라고 해서 우리 공장이 멈출 수는 없죠. 우리 공장에서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건은 쌓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악성 재고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수가 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운이 나빠서. 그러면은 그때의 재고자산이 과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재고자산이 돈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매출로 성공했을 때, 즉 물건을 파는데 성공해야지만 현금이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현금이나 다른 매출채권과는 다르게 이 기업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잘 사업이 운영이 돼야지만 현금이 되는 항목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는 그 잘이 안 돼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요 당좌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 당좌 비율은 전체 유동자산 중에 생각해보면 재고자산은 바로 네가 현금으로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이번 주 안에 네가 이 물건 판다는 보장 있어? 없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고자산을 빼고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이제 바로 요 당좌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혹 요 당좌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주식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혼합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두 이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오는 시장 가치의 척도는 주식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번 장에서는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가 순이익 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당 순이익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있는 요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것이 주당 순이익이 되는데, 이거는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저 혼자 사업을 하는 나의 개인 사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이런 기타 비용이 있어서 순이익이 100만 원이 됐다 라고 하면은, 내가 얻은 이 순이익 100만 원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개인 사업이라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지만 그것을 주주들이 나누어서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숫자로 나누면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올해 순이익에서 차지할 수 있는 몫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것이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주 일회성 사업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올해 명지대에서 축제를 하는데, 내가 올해만 여기 명지대 축제에 와서 푸드트럭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사업을 하겠다. 이제 1년짜리 앞으로는 다시 안 해. 근데 총 1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결과적으로 20%의 수익을 얻어서 120만 원을 벌었다. 그리고 라고 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나 혼자 요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면 나의 순이익은 120만 원, 그리고 이것을 주당 순이익으로 따져도 나 혼자니까 120만 원을 나 혼자 가져가는 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인 동업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100만 원을 했지만 거기서 얻어진 120만 원을 서로 나누어서 60만 원씩 가져가겠죠. 자, 그럼 주당 순이익은 6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 명지대 축제에 참여해서 총 6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푸드트럭 사업의 가치는 주당 60만 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면 나는 최종적으로 6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주당 6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 푸드트럭 사업을 주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 이 주식의 가격은 60만 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은 이렇게 일회성이지 않아요. 보통은 연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그냥 일회성으로 한 게 아니라 상시 돌아다니면서 한다라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번 축제에서 60만 원, 그 다음에 어느 축제에서 60만 원, 그 다음에 어느 축제에서 60만 원, 이렇게 계속 60만 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주가는 단 한 번만 하고 이 끝나는 경우보다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벌 거니까. 따라서 이제 주가는 60만 원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냐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요 주당 순이익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보통 기업들은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무조건 주당 순이익보다 점점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가 순이익 비율은 그렇다면은 우리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요 두 개를 비율로 한 겁니다. 방금 나왔던 주당 순이익 earnings per share EPS를 분모로 놓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주가를 계산했을 때 그 비율이 몇 배가 되느냐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높아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지금 지금 당장 현재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보통 더 높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가 순이익 비율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요 주가 순이익 비율 PER, Price Earnings Ratio가 많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미래가 별로 없어 라고 생각되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요 주가 순이익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PER이 크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나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아주 미래가 밝다, 즉 성장성이 있고 더 확대될 걸로 생각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투자자들은 이 어림짐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금융시장의 발달 과정에서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애용하던 그 전에 워렌 버핏 이전에 이제 투자자가 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쓴 투자에 관련된 지침서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가 순이익 비율, 요 비율이 한 10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안 좋은 기업이고, 이제 그 이상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이제 미래가 밝은 그런 산업이므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10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 더 발달하면서 10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편한 숫자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요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IT 산업은 보통 투자자들이 대체로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요 주가 순이익 비율이, 요 PER이 20, 30, 40, 뭐 심지어 100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전적인 사업,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이런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요 주가 순이익 비율이 되게 쪼그라들어서 뭐 한 7, 8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그 비슷한 산업 내에서 또 이제 그것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일반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라는 요 주가 순이익 비율이 큰 경우가 좋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낮은 게 나쁜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기업의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핵심이 되는 지표들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Return on Equity 해서 ROE입니다. 이 ROE가 왜 중요하냐? 기업의 본질이 뭐였냐면,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이 경영자는 항상 자신을 임명한 기업의 진짜 주인인 주주의 입장에서 주주는
과연 나의 결정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손해를 보게 되느냐, 요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목표는 항상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주주가 투자해준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분의 순이익이 되는 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나눠 놓은 것을 우리는 듀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커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다음과 같은 세 개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매출액 순이익률이 크다. 두 번째, 자산 회전율이 크다. 세 번째, 자기 자본 승수가 크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해야 우리 기업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비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매출액 순이익률, 프로핏 마진이 커진다. 그 다음에 자산 회전율은 우리 기업의 효율성, 우리 기업이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고, 자기 자본 승수는 안정성 혹은 레버리지, 지렛대, 즉 우리가 얼마나 적절하게 부채를 사용해서 더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최소한 발생을 해야 우리 기업의 성과가 ROE로 나타낸 성과가 좋아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이제 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